25년 전에 소설책 한 권 때문에 외설 논란에 휘말려서 감옥까지 갔던 작가 마광수 씨가 어제 66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삶을 조지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즐거운 사라는 한국 문학계의 포르노 허슬러이자 누구보다 가식 없이 솔직하고자 했던 한국 문학의 희망, 마광수 교수가 남긴 가장 창녀스러운 명작입니다. 얼핏 제목과 그 내용만 쓱 훑으면 마치 60대 할아버지가 한국 포르노 자유 게시판에 써내려간 야설 제목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 작품은 1990년대 한국 문단을 뒤흔든 문제작입니다. 마광수 교수는 이 책의 외설성 문제로 인해 강의중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된 이후 절판되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에 대해 보수적인 한국 사회 속에서 프리섹스를 지향하는 H대학교 미대생 나사라가 여러 파트너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고 방황 끝에 일종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줄거리입니다. 주인공 사라는 나이도 젊고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외모도 되는 데다가 정서적으로도 섬세한 편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억눌린 욕망 속에서 살아왔고 어느 날 자유로운 섹스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해방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 화실 선배이자 친구인 기철, 고등학교 동창 정아의 스폰서 김승태, 대학 교수 한지석, 그 외 여러 남자들과 엮이며 프리섹스, 동성애, 집단 성교, 오르가즘, 죄책감, 자기혐오, 일련의 자위이자 자폭의 시퀀스를 밟아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작품을 단순히 인생의 구원을 섹스에서만 찾는 남미세의 여정으로 해석한다면 마광수 교수와 PC방 야설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변태 할아버지를 같은 처지에 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겨우 이 정도 내용으로 소설이 외설적이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마광수 교수 본인이 작품 속에서 변태적 음란 행위라며 자랑스럽게 묘사하는 장면들조차 온갖 도파민과 하드코어 인격 배설 포르노에 노출된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그냥 귀엽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섹스는 단지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을 여러 형태의 섹스를 통해 실험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확정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독백은 고뇌라기보다는 질문 그 자체에서 어떤 쾌락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소설이 끝날 무렵 사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이 묘사되지만 독자로서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속에 난무하는 온갖 문란한 성행위들은 단지 마광수 교수가 덧붙인 기교에 불과할까요? 정말 수많은 서사적 소재 중 굳이 여학생의 타락을 택해 하나의 창녀 판타지를 구현하고자 섹스를 중심 테마로 잡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그 유명한 성녀 창녀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 소설에 대한 논평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즐거운 사라에서 꽤 자주 반복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사라의 욕망을 추동하는 순환고리이기도 합니다. 왜 마광수는 즐거운 사라라는 이름으로 쾌락하는 여성을 내세웠을까요? 성녀 창녀 프레임은 단순히 여성의 성적 태도를 구분하는 사회적 시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이분법적 구도는 주체를 일정한 질서 아래에 두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의 장치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라라는 인물은 이 장치에 대항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내부를 탐색하며 오히려 즐기고 전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라는 성녀이면서 동시에 창녀이기도 하고 혹은 둘 다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 모든 포지션을 넘나들며 구분 자체를 흐트러뜨립니다. 포르노 사이트에서 소비되는 여성 캐릭터는 대부분 일정한 서사를 따릅니다. 순결한 척하다가 $10짜리 팁 하나 가슴에 꽂아주면 냉큼 손을 잡고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나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가는 여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폭력적인 손길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남자의 독행 시도에 먼저 신나서 실컷 물고 빠는 여자. 국적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복제되는 서사이죠. 순수한 여자, 지배당함, 각성, 창녀로 거듭남, 성적으로 흥분한 남자보다 더한 창녀의 탄생. 만약 이 성적 각성의 과정을 성스럽게 거듭나는 사건, 즉 성사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건 창녀적 성스러움, 곧 창사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역시 이 도식 안에서 움직이는 작품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라면 주인공 사라는 그 구도에 저항하거나 반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 나는 원래 창녀야라고 선언합니다. 사라가 스스로를 창녀로 칭할 때 이것은 진정한 자각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남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봐주길 바라는 욕망의 포즈일까요?
흔히 포르노에서 보이는 처음엔 싫다 하더니 나중엔 좋아서 난리치는 여배우와 사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차이라고 한다면 전자가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되는 존재라면 후자인 사라는 그 시나리오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 연기하는 자신을 연기하는 이중 연기자라는 점입니다. 이 프레임은 어쩐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자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순간, 혹은 좀 더 쉬운 용어로 문화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체화된 구조이죠.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포르노 서사에 나오는 여성상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태도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비약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 작용하는 심리적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 구조는 동일합니다. 사회는 여성을 욕망의 주체가 아닌 욕망의 대상이자 조형물로 취급하며 여성 스스로가 남성의 욕망을 내면화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자들은 남성에게 낮에는 자상한 모습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밤에는 자신을 우람한 남근으로 압도하고 목을 졸라주길 바라기도 하죠. 어쨌든 사라는 자신이 원하는 걸 찾는 대신 누군가 자신을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욕망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연기조차 타인의 프레임 안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자신인 양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사라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관계를 맺지만 그 욕망은 좀처럼 자기 것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 같은 수동적인 기획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사라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복하게 자란 사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정아가 이를 방증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백치미가 넘치고 남자에게 복종하는 전형적인 AV풍의 서브 여주. 사라는 정아를 비웃으며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정아처럼 사랑받는 여자, 간편한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정아와의 레즈비언 섹스조차 김승태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상의 시선을 전제하고 벌이는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연기하기 위한 장면 연출인 셈이죠. 사라는 김승태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전 그의 눈빛을 통해 정아의 손톱을 상상하고 자기 손톱의 길이를 의식합니다. 정아 역시 손톱을 길렀겠지. 기철은 사라의 첫사랑이지만 기철이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 사라의 사랑은 식어버렸고 김승태가 사라의 손을 음란하게 바라보는 순간 그 시선은 어린 시절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과 겹쳐지며 사라가 역겹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승태에게서 도망치지만 금세 또 다른 남자 한지섭 교수에게 끌립니다. 무심하고 사디스틱하며 자신을 막대하는 이 남자에게 사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심 어린 욕망이 아니라 아마 학습된 복종, 조건화된 자학에 가깝겠죠. 이쯤 되면 즐거운 사라라는 제목은 차라리 통렬한 반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라는 정말 즐거운 적이 있을까요? 즐거운 사라의 섹스는 그 자체로 쾌락이 아니라 자격증명의 반복입니다. 나는 괜찮은 여자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라의 섹스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극받는 쾌락, 곧 관음증적 쾌락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라에게 성행위는 기쁨이 아니라 자격시험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마광수 교수가 사라라는 캐릭터를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작가의 진짜 의도를 추측하는 일이 구닥다리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해석이란 진위를 찾아내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결국 비평가, 저의 시점을 드러내는 전제 작업에 가까우니 이 점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사라는 여성의 욕망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각인된 가면극 안에서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문학적 리비도 시뮬레이션이자 남성 작가가 상상한 여성 해방의 비극적 자위일지도 모릅니다. 즐거운 사라가 되기를 바랐지만 끝내는 허락받은 사라로만 남는다는 것, 이것이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잔혹한 진실입니다. 그나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사라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었던 한지섭 교수입니다. 한 교수는 사라에게 순수하게 타자를 위한 욕망 기계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한시바삐 그 까다로운 입맛부터 버려야 해. 나는 이미 늦었지만 너만이라도 푸근하게 야한 여자가 되는 걸 보고 싶어. 이기적으로 야한 여자가 아니라 말이야. 그게 진짜 성스러운 호스티스 정신이요 창녀 정신이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남자들을 받아들여봐. 네, 그렇습니다. 마광수 선생이 특히 힘을 실은 듯한 인물 한지섭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녀와 창녀는 결국 동일한 존재입니다. 창녀처럼 행동할수록 오히려 성녀로서 숭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녀와 창녀를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은 성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모색하려는 주체의 안타까운 몸부림마저 일련의 창녀적 행위로 격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녀라는 상징의 가치를 더욱 고양시키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결국 성녀와 창녀, 그 둘 모두 하나의 관점 효과, 하나의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산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이 성녀 창녀 이분법이 정신분석의 오래된 프레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라라는 인물 역시 이러한 정신분석적 시각으로 해석하기에 적절합니다. 물론 이는 해석이라기보다는 이론의 재확인에 가까운 수준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적 욕망에 핍박당하는 여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단순히 레디컬 페미니즘의 구도로만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진부할 뿐 아니라 해석의 끝에서 결국 남자만 가해자라는 급진적 결론으로 흘러가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좀 더 다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녀 창녀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단지 사라에게만 투사된 것이 아니라 마광수 선생 자신에게도 동시에 투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해 마광수는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나 저작 등에서 나는 변태다, 나는 외설을 사랑한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마광수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농도 높은 야설을 쓸수록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본인을 창녀로 공공연하게 선언한 셈이죠. 하지만 나는 변태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마 교수의 전략은 단순한 자기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낙인을 먼저 받아들이겠다는 역설적 전술입니다. 마광수 교수는 외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설을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타인의 혐오를 유의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외설은 그에게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전략이며 형식이고 동시에 방패이자 무기인 셈입니다. 꽤나 마조이스트적인 태도 아닙니까? 어찌 보면 마 선생의 진짜 모습은 한지섭 교수보다는 소설 처음에 등장했던 기철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쿨한 척하지만 찌질하고 끝내 사랑에 미쳐 자신을 내리깔고 보는 여자의 시선을 한껏 즐기다가 제 인생을 죽음, 겉으로 보기엔 비극처럼 보이는 환희로서 그 끝을 맞이한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어쨌든 단지 소설 내 구도뿐만 아니라 그 구도를 써내 유의하는 작가의 시점조차도 창녀적이라는 점이 꽤나 재미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남녀 간 관계는 모두 권력의 좌표계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 게임은 욕망의 반복일 뿐 진정한 사랑의 도약으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마조이즘이나 사디즘 같은 말이 꽤나 많이 등장하는데도 사랑에 관한 적극적인 메시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즐거운 사라에서 그려지는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배와 복종의 드라마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말하느냐, 누가 덜 집착하느냐, 누가 더 많이 주었고 누가 더 많이 상처 입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이는 진정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 관계의 문제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라와 김승태, 사라와 한지섭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의 역학은 언제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단순히 사라가 피해자고 남성들이 가해자다라는 도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는 사라 역시 그 관계의 질서를 욕망하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그녀를 망가뜨리는 동시에 그녀를 증명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사라에게 있어 사랑이란 오히려 고통을 통해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즐거운 사라는 흔히 오해되는 여성 억압의 서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의 서사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권력의 좌표계 안에서 측정되며 물론 이 모든 권력 게임 역시 하나의 관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승자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사라 속 인물들이 벌이는 섹스 게임은 사랑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모든 관계는 예정된 상처의 반복이고 사라는 자신의 과거와 타인의 욕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는 김승태에게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성녀와 창녀라는 모순된 위치를 동시에 점유함으로써 오히려 이 질서 안에 안주합니다. 한지섭 또한 마찬가지로 사라를 휘두르며 성스러운 창녀가 되라고 강요하지만 그의 욕망 또한 사라의 반응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기생적 권력욕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인 채 지속되는 욕망의 감옥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디스트가 사디즘의 위치에 마조이스트가 마조이즘의 위치에 내몰리는 것은 결코 이성적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섹스를 할 때 단지 엉덩이 몇 번 때려주는 게 묘한 정복감을 준다고 해서
혹은 안전하게 목 졸리는 게 나보다 강한 남자의 위치를 확인시켜준다고 해서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수위의 포르노를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단순히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 라고 일반화해버리는 입장에 갇혀있기보다는 사라가 끊임없이 갈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랑의 문제로 전환해봅시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는 어째서 특정 욕망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내몰리는 존재일까요? 왜 우리는 무엇을 그토록 강렬히 욕망하지 않고서야 버틸 수가 없을까요? 사라와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은 마치 제로섬 게임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주체적인 욕망의 달성 혹은 온전한 욕망의 성취를 이뤄내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잠깐 다른 작품을 언급해보죠. 사디즘의 어원이 되었던 사드 후작의 작품들은 한편으로는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애써 외면해온 인간의 사악함을 극도로 칭송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쥐스틴과 줄리에트의 극적인 대비, 그의 그로테스크한 서술은 마치 악마주의를 숭배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기죠. 물론 그가 단순히 사악한 마왕으로 군림하려 한 것만은 아니라는 비평들도 최근 제기되어 왔지만 편견은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사드를 길게 논할 자리는 아니니 간단한 언급만 해볼까요? 사제와 죽어가는 자의 대화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 이 문장은 오로지 이성으로서 남에게 고통을 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오 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성으로서 깨달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이성으로서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다면 또 다른 인정투쟁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피학, 가학의 관계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폭넓은 인간의 욕망 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사라와 남자들의 이야기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상대화되어야 할 욕망의 풍경일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는 너무 많이 본다고 말하면서도 잠시 자기 반성을 거치고 나면 정작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던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그 시선을 은근히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부모님의 쓴소리와 비교 속에서 사랑받은 기억은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던 젊은 부모들이 막상 자기 자식은 영어도 못하고 학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한국 직장은 관료주의 때문에 망해간다며 혀를 끌끌 차던 사람도 지쳐 아무것도 못하는 또래 백수들을 향해 의지가 없다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외부의 시선 없이는 즐길 수 없는 아이러니,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누구보다 창녀스럽고 마조이스트스럽지 않나요? 옆 부서 젊은 여직원이 부장과 자주 다닌다는 소문에 음탕한 상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건 또 뭔가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사회적 분위기를 탓하면서도 그 시선 아래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우리는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모두 마조이스트거나 사디스트일지 모릅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소설 내 반복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비하는 사랑의 구조적 족쇄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소설의 소재는 사랑받고자 했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했던 인물의 여정이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같은 사랑을 반복합니다. 겉모습은 달라 보여도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누군가는 늘 자신을 버리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랑의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해왔던 연애나 사랑이 그것을 정말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은 착각을 줄 만큼이죠. 한편 그 안에서 사람들은 나는 왜 늘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또 다른 반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선택이라 믿지만 그 선택은 사실 오래전에 결정된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몸에 새겨진 감정의 습관, 인정받기 위해 배운 말투와 표정,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각인된 역할극, 이런 것들이 무의식의 등뼈가 되어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을 꿈꾸고 익숙한 구조 속에서만 안심하며 결국은 익숙한 상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 사랑은 늘 버티는 시련의 연속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은 늘 떠나는 여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종이고 누군가에게는 증명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의 방식은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반복시키는 장치이며 과거의 자신을 반복해서 재현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은 실제로는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관계의 복사본이라는 사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죠. 사람만 바뀌었을 뿐 시나리오는 그대로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이 반복을 외부나 타자성으로 빚어진 개인의 역사적 총체 산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반복의 감옥을 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상처조차도 익숙하면 안정감을 줍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감정, 새로운 역할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보았던 눈과 말,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되풀이하며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재구성합니다. 다시 사드의 구절이 지닌 중의적 의미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이성 파트너를 줄 세워둔 뒤 일종의 파트너 선택 알고리즘에 따라 최선의 남성이나 여성을 고르시나요? 설령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 해도 이를 사랑이라 부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사랑은 늘 빠져드는 것, fall in love입니다. 결코 합리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이 내몰리는 선택, 빠져드는 선택의 근본적 원동력과 욕망은 곧 타자성입니다. 나를 모질게 대했던 아버지와 닮은 남자를 선택하고 어머니처럼 나를 보살펴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지곤 하죠. 이 낯섦의 감각, 그 기원이야말로 타자성에 대한 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사랑은, 그리고 또 우리는 결국 사랑조차 구조가 강요한 형태로만, 타자성에 오염된 양상으로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외부적 맥락과 온전히 단절된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문명에서는 결코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 또한 거대한 문명의 톱니바퀴가 강제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저 작은 일탈로서만 기능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단지 소비주의가 제공하는 욕망의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는 비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랭 바디오가 제시한 사랑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빌려 짧게 언급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디오에게 사랑은 타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앞서 fall in love라는 표현을 썼듯이 사랑은 주체를 타자에 대한 의존성 위에 놓습니다. 한편 이를 현대적 개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척되는 지점에 놓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의 언행이 단지 타인의 소원과 희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지금껏 논의한 반복강박적 사랑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주체를 타자성에 온전히 내어주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라가 여러 남성들을 저울질하며 이 남자는 이게 별로고 저 남자는 저게 별로다 라고 판단하는 모습은 데이팅 어플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라 역시 완벽한 사랑의 원형을 찾아 보호받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전한 사랑을 향한 추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데이팅 어플에서도 같은 취향과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반복강박적 사랑의 연장선이며 선택적 사랑이 지닌 모험 결여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에는 어떤 위기도 모험도 없습니다. 만족감이 항상 담보되어야 하고 모든 조건이 계약서처럼 정리돼야 합니다. 마치 임대차 계약서를 쓰듯이 말입니다. 작품에서 직접적인 교훈을 끌어내는 고리타분한 비평은 피하고 싶지만 즐거운 사라의 결말이 마치 새로운 여정 혹은 어떤 내면의 깨달음을 향한 출발처럼 묘사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지 성적 자유의 도달이 아니라 계약적 사랑에 대한 무의식적 비판이 담긴 엔딩처럼 느껴집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문득 한지섭이 편지에서 말한 자유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지섭 생각은 나지 않았다. 한지섭뿐만 아니라 기철과 김승태, 그리고 김철, 노주영, 최승구 등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남자들에 대한 기억이 마치 전생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까마득한 옛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자면 사라는 성해방의 여정을 다시 떠난 듯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사라에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란 결국 지금껏 반복되던 신박해 보이면서도 지루한 양상의 관계들, 그리고 그 남자들과의 결별에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진짜 시작되지 않았고 다만 그간 정해진 오솔길을 따라 맴돌기만 했던 산책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려는 예감, 즉 진짜 여정을 떠날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위험 가득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언가를 진정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연성의 개입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연성이 없다면 그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연성 없이는 이미 존재하는 것 혹은 선결된 무엇을 따라가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혹자는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모, 배경, 상황, 안정성 같은 것들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라 불린 모든 만남에도 어떤 필연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많은 우연은 사실상 준비된 필연으로 드러납니다. 일상은 거의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때로는 진짜로 어딘가 어긋난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감정의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 전혀 낯선 질문들이 들이닥치는 관계. 제 생각에는 이 어긋남이야말로 진짜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인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안전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만족감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이 사랑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사랑입니다. 나라는 경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그로 인해 다른 시선, 다른 언어, 다른 세계가 들어옵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둘로 존재하는 것 자체의 모험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전생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반복으로부터 느린 이탈을 뜻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이전의 남자들, 이전의 자기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은 사라에게 더 이상 안심되는 무대가 아니라 미지의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누군가에게 빠져드는 그 감정이 정말로 예외적 사건이 되는 경우를 인생에서 간혹 조우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지금껏 알던 나를 무력화시키고 나에게서조차 낯선 무엇인가를 끌어내기도 하죠. 기존의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예측도 방어도 통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Fall in Love에서 fall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추락, 기존의 구조로는 설명되지 않는 돌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에서 잠시 밀려나 다른 시야로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경험, 이것은 일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fall in love라는 말은 때로는 자기 위안적인 반복의 언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예외의 가능성을 예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빠짐이 이 구조 안에의 퇴행인지 구조를 비틀어내는 사건인지는 이것을 겪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랑은 나를 복사한 채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냈고 어떤 사랑은 나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어딘가로 내던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나라는 존재 전체의 무게를 바꿔놓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사랑은 늘 위험하며 그 위험 덕분에 어떤 사랑은 여전히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정으로 우리를 던져놓을지 모르는 힘, 이것이 진짜 Fall in Love의 힘 아닐까요? 마광수 선생은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이 작품이 새로운 인간상의 창조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진정, 새로운 시작과 창조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해온 것처럼 마광수 선생 역시 기존의 구조로부터 벗어난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의 여정을 그리고자 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광수 선생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며 지금까지의 제 감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은 표정의 거리, 색을 잃은 사람들, 위선의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감추네. 넌 다른 걸음을 걸어 그들의 시선 속에서 가장 솔직한 넌 너로 너 자신을 말하네. 세상이 정해놓은 선을 가뿐히 넘어서 차가운 손가락질은 너를 막을 수 없어. 가장 뜨거운 숨으로 가장 순수한 몸짓으로 너는 그저 너일 뿐이라고 외치네. 즐거운 나의 사랑, 자유로운 영혼아. 네 몸은 시대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 가장 정직한 욕망으로 춤을 추는 너는 닫힌 세상의 문을 여는 해방의 노래. 아름다운 사랑, 부족하다 말하지, 타락했다 말하지. 낡은 도덕의 잣대로 너를 재단하려 하네. 하지만 편견의 돌은 네 왕관이 되고 상처받은 날개는 더 높이 날아오르네. 세상이 정